예,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와 연관된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론 유서 내용이 100%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통 이제 고인이 남긴 유서 이게 재판에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유서는 이제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진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형사소송은 이제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이 공판기일에 법정에 나와서 이거 내가 작성한 진술서 맞다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진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형사소송법은 314조에다가 이러한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상태에서 그 진술사가 작성한 것이다. 이게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전 실장이 이 유서를 특별하게 조작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길 가실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빙할 만한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서 자체의 증거 능력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씨의 유서 노트 6장 분량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유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그 유서에 담긴 내용, 특히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치를 책임을 좀 지라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중요한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보통 이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한 유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공개는 안 되더라도 검찰은 그걸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은 어쨌든 요청을 해서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도 재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네. 검찰이 이 유서는 지금 확보를 한 상태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유족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게 좋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족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언론에 배포하는 거는 제가 봐도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측근들을 또 이제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달라는 내용이 이제 유서 내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약간 전 실장을 좀 약간 이렇게 도외시했다거나 외면했다거나 이런 느낌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고인의 뜻을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함부로 추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바꾸어 보면 측근들한테 과연 진정성과 인간성이 있었던 것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충분하게 진정성이나 인간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인이 굳이 유서에다가 이런 말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검찰의 수사가 고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시지만은 유서 내용으로 볼 때 고인의 압박감은 단지 검찰의 수사 대상자였기 때문에만 이게 비롯된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인 압박감도 상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은 자꾸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믿을 사람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서 외면을 만약에 당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인가? 사면초가 노웨이 아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이 이런 비극적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추측도 합니다. 예. 네, 내부적인 압박,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한 듯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일부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압박 아니냐, 뭐 그리고 그 원망이 섞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반씩 섞여 있다라고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뭐 소환한 적도 없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압박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안 불러도 검찰에서 조사의 대상 그리고 한 번은 조사를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은 일만 열심히 했는데 수사의 대상이 됐다라는 부분도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련해서 그 자신은 뭐 지시한 일만 열심히 했는데 뭐 책임져지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그 무슨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 섞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뭐 어쨌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 씨의 유서에는 이재명 네. 대표의 이름이 이제 또 수차례 언급이 또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아까 이게 이제 뭐 유서가 이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새로운 게 드러나게 된다면 새로운 증거로 또 채택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증거 능력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형사소송법 294조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대표 측한테는 이 유서가 과연 유리한 증거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예. 불리한 증거를 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 대표 측에서 유서를 증거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검찰은 과연 증거를 낼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주말이라서 봤더니 증거가 차고 넘쳐요. 예컨대 뭐 보고문건들이 있는데 그 보고문건들이 단지 성남시에서 왔다 갔다 한 보고문건뿐만 아니고 기업들 자체 돈 준 그 성남FC 관련해 가지고 거기 기업들의 보고문건도 되게 많고 회의 자료도 많고 이메일도 있는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대표한테 보낸 이메일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설치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증거가 많은데 과연 검찰에서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 의사에 반해서까지 이 유서를 뭐 증거로 낼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유족들이 동의를 한다면 증거가 될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일만 했는데 이게 사건 피의자로 가는 게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봤더니 피의자 이재명 대표죠. 예. 피의자 정진상 그다음에 전 실장 고인 이 세 명이 공모해서 성남 FC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특히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는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 기소가 마찬가지로 돼가지고 형사 피고인이 됐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고인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네, 현재 뭐 전 씨의 유서 가족들의 반대로 이제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가족들이 반대를 하시면 검찰이 굳이 이거를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검찰이 이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하는 건가요? 그 앞서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법정에서 이제 작성자가 이거 내가 작성한 거 맞다라는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인 것만 이제 법관이 확인을 하면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부분을 재판정에서 이제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뭐 전 씨의 이제 사망이 뭐 이 대표의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제 뭐 도덕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에는 뭐 그다지 큰 관계를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건데 예. 그런데 전 실장이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다시 봤더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에 대해서만 이제 전 실장이 관여를 했고 뭐 두산건설이나 그런 쪽에는 전 실장이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나 공소유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 성남FC 네이버 관련된
된 성남 FC도 뭐 그냥 고인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뭐 네이버 자체의 뭐 보고 문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소하거나 그런 것에는 크게 검찰이 주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이번 주 금요일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진행된 첫 번째 공판과 이번 두 번째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첫 번째 공판에서는 이제 공소사실의 요지, 그러니까 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검찰의 입장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는 이제 증거 조사에 관련된 의견들을 지금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꼼꼼히 이 부분이 해당 증거에 관련된 의견들을 꼼꼼히 낼 것으로 보이고, 관련돼서 이제 해당 증거에 관련된 검찰의 이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꼼꼼히 반박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여러 명 봐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좀 이게 잠깐 이해가 좀 저는 잘 안 가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혐의는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 의견이나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실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판사가 중요한 거는 이 허위 사실의 의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같이 골프 갔었습니까? 호주 출장 같이 갔었습니까?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보고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아니요, 아니 그런 일 없었습니다. 호주 출장 갔지만 나는 골프 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조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몰랐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몇 번을 봐야지 이게 사람을 아는 겁니까?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 판단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의견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판사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이 없거나 굉장히 잘못된 그 재판 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판단의 입장에서도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정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 김문기 처장을 이러한 걸 했기 때문에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다음에 변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검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판사가 맞다라고 그러면 맞는 거고요. 그 사건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가,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김문기 처장이 따로 보고를 했느냐, 김문기 처장과 셋이서 골프를 쳤느냐, 골프 칠 때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판사가 월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재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의 전적으로 이제 판사의 판단이라면, 네네. 1심, 2심, 3심 거치는 동안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를 재판을 3번을 하는 거죠. 법전에, 그러니까 법 규정이 이렇게 막 있지만, 이러한 법전에 있는 그 법 규정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법이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사람이 그게 판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